근데 오늘 아침에 또 얘기했어요. 네.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거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 됐다 이미. 그냥 어영부영 할 수가 없는 일이니 네. 절차를 거치든지 국회 보고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투명하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이제 2006년도에 뭐 그랬다는 얘기는 뭐 비밀리에 진행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네. 뭐 보도가 되고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브리핑도 하고 다 했어요. 그렇죠. 네. 떠들 만큼 떠들었다고요. 그때 이미. 그런 얘기를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뭐 야 확인을 하고 뭐 협정문 입수를 하고 무슨 뭐 그걸 뭘 입수를 하냐고 그때 다 보도됐는데. 그러게요. 외교부 간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요즘에 요즘 많이 하더라고. 이상 올라와 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단독이라고. 한문단을 떼갖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대가 이렇게 떠드는 것은 국익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고. 이 자유한국당이 일을 다 벌려놓으니까는 김종대 의원이 나와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왜 일은 지들이 다 벌려놓고서는 뭐 이제 와서 모른 척하고. 역시 대남 비서이자 통전부장이 김양건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김양건은 죽었어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김양건은. 네. 근데 제가 이제 한 군데서 그러셨으면은 김영철이랑 김양건을 헷갈리셨나 보다. 두 군데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잊어버리셨나 보다. 김영건이 죽었는 거를. 그걸 누가 알려줘야 된다. 김영건이 죽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도 알려드립니다. 김양건은 죽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비정통 시사 팟캐스트 디스펙트 시즌3 78번째 방송입니다. 사회 맡고 있는 이재훈이고요. 디스펙트 함께 만드는 기자들을 소개할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재호 기자입니다. 네, 뭐 연말에 휴가를 좀 길게 다녀오셨는데 네.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네, 그냥 계속 쉬었습니다. 뭐 공부를 하신다는 얘기를. 네, 공부는 뭐 많이는 안 했고요. 쉬니까 좋더라고요. 또 밤새 또 술을 먹었다는 얘기도. 네, 밤새 술도 먹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여하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민아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슨 또 새해 복을 받습니까? 한결에 뭐 또 와가지고 또 뭐 네. 한결에 밥이나 축내고 제가 이렇게 큰 잘못을 하고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 한결에 이 사옥에 와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네. 한결에 이 사무실까지 오는 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1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인데 이제 공식 통로는 3층이죠. 네. 1층은 사실 이용하면 안 되죠. 네. 1층을 이용하는 건 사실 화물 뭐 이런 이제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이용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내부인이니까 기자들은 뭐 그냥 뭐 1층으로 다니고 뭐 아무도 그걸 제지하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되는 거죠 뭐. 네. 그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웃기잖아요 좀. 네. 왜 3층에 로비를 만들어 놓고 1층으로 다니냐. 근데 뭐 또 자기들끼리 그런다는데 또 어떡합니까? 네. 그 저는 이제 성실히 3층으로 다녔죠. 근데 자꾸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셨냐. 3층으로 가면은. 네,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면 이제 이게 폰집 발집 또 설명을 하죠. 네. 제가 그 콘텐츠 기획팀에서 말이 웃기죠. 콘텐츠 기획팀에서 하는 팟캐스트를 녹음하기 위해서 6층 제작국에 있는 작은 방에 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막 해요. 네. 그러면 그게 누구랑 하냐요. 네. 그러면 이제 콘텐츠 기획팀에 이재훈 기자가 있다. 이재훈 기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또 설명을 해줘요. 그렇다. 그러면 나더러 그래요. 어디서 오셨냐요? 네. 그럼 내가 뭐 집에서 왔지 어디서 와? 열심히 해서 왔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설명하기가 되게 좀 궁하잖아요. 네. 저는 그냥 있고요. 뭐 직업도 없는 백수인데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왜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거를. 그 상황이 매주 반복됐단 말이에요. 매주.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근무자가 이렇게 항상 비슷한 분이 계시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네, 그거 네. 몰라요. 근데 그분은 뭐 하루에 뭐 100명씩 만나서 그분 그런지. 근데 기억력이 되게 좋으신데 왜 그러시지? 몰라요. 날 괴롭히려고 물어보는지 그러면 뭐 아무튼 자기 직분에 성실하신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 아무튼 또 얘기.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게. 네. 그래갖고 나도 1층으로 그냥 다녀야겠다. 뭐 생긴 것도 이렇고 뭐 그냥 기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1층으로 또 다녔어요. 1층 입구에도 근데 경비 노동자분이 계세요. 네.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죠. 뭐. 마치 그냥 여기 내부인인 듯이. 네. 오늘은 6층에 쫓아왔어요. 그분이. 아, 그래요? 네. 쫓아와가지고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이거 3층으로 다녀야지 왜 1층으로 다니느냐. 당신은 여기 왜 왔느냐. 저를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물론 그분이 할 일을 이제 정확하고 성실히 하신 거지만
짠이 확 나더라고요, 나는. 네. 이걸 뭘 그러면. 근데 이제, 하지만 제가 화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지만 약간 그래도 얼굴에 그 저는 화가 나면 얼굴에 표가 나기 때문에, 바로 표가 나기 때문에,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그럼 3층으로 같이 갑시다. 제가 이제 3층으로, 근데 막 또 그러시는 거예요. 경비하시는 분이, 다 아시면서 바로 올라오고, 성질을 또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성질이 날 일인가? 내가 여기 부시러 온 것도 아니고, 같이 3층으로 갔습니다. 그분이 또 3층에 계신 분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분이 오셨는데 적으라고. 그럼 저더러 또 물어보죠.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 처음부터 또 얘기를 하죠. 컨텐츠 기획집. 근데 그 설명을 하는 내가 너무 웃긴 거야. 이게 너무 웃음이 나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3층에 지키고 있는 분이 조서를 꾸며서 그걸 이제 조서를 꾸며갖고 이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얘기했고 인상 차이가 어떻고 이런 걸 적느냐? 아니에요. 적는 거 내가 이렇게 계속 본단 말이에요. 뭐라고 적는지. 네. 적는 건 내 이름 김미나 석자밖에 없어요. 그거 온통 다 물어놓고선. 그리고 괄호 열고 어디서 오셨느냐고 할까봐 오늘은 내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왔냐면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왔습니다. 개인 이렇게 적더라고요. 개인.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네, 그런 이제 앞으로 그럼 1층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네? 제가 마중을 나가겠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또 누를 제가 끼치고 또 여기 그러지 마시고 여기 보시고 또 여기서 시끄럽게 떠들면은 옆방에서 방음이 안 닿고 다 들린대요. 또 시끄럽게 떠드는 게 이런 온갖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걸 네, 아래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모시러 나가겠습니다. 무슨 연락을 모시러 나간다 같이 꼬중대는 거 아니야? 아니, 저 3층에 계시는 분은 저랑 되게 친한데 네. 여튼 그분한테 왜 모른 척하는 거야 이제 오늘 그러면 여튼 글쎄요 참 제가 거기서 왕따를 당하고 있군요. 슬픈 일입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한 주 쉬고 2018년은 여는 첫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새해 첫 디스펙트이긴 한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지난해 연말부터 좀 이슈가 됐던 그런 이슈입니다. 바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 그 논란인데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외국에 특사로 파견되는 일이 흔치 않은 데다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계속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밀 임무설 등을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달 정도 가까이 동안 지금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이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10일쯤부터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오늘이 벌써 녹음하는 날 1월 4일이거든요.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몇 개의 맥락들이 좀 나누어서 바뀌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들이 어떤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 논란은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 거며 그래서 이런 사안들 중에서 우리가 좀 파악해봐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로 특사 파견을 간 사실이 청와대 발표로 알려진 건데요. 그게 언제부터인지 한번 기본적인 사실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0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파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2박 4일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와 레바논 동명 부대를 차례로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임 실장 특사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중동 지역 평화 유지 활동과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국 특사로 파견된 것은 참여정부 초대 문희상 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경축 특사로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임 실장은 외국 파견부대 장병들 격려 외에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0일에는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그리고 11일에는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외교 일정도 수행을 했는데요. 특히 모하메드 왕세제와는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후반부에 짧게 소개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와의 어떤 만남, 네.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내용인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고요. 일단 이번 특사가 아까 이재호 기자가 설명했지만 이례적인 특사라고 의혹이 제기될 만한 일인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후 14년 만에 있는 일이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을 논의하고자 비공개로 접촉한 전례 등이 있어서 혹시 중동에서 북한 쪽 인사를 만난 거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게다가 이번에 임 실장이 방문한 아크 부대와 동명 부대는 불과 한 달 전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격려 방문을 다녀왔던 곳이어서 이러한 무성한 추측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 이명박 정부 때 이 그 회담을 위한 비공개 접촉 이후에 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방식의 좀 의외의 특사 파견이 북한하고의 비공개 접촉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2년 차로 접어드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관련된 그 북한과의 접촉 이런 부분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는 일단 이런 의혹의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일단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그 이명박 정부 원전 비리 관련 특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게 된 것들이 애초에는 북한과 관련된 접촉설이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명박 정부 원전 비리 관련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변화의 촉발점이 됐던 건 MBC 뉴스 보도였습니다. 네. 지난달 11일 MBC 뉴스가 정부 관계자 멘트를 토대로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 방문이 과거 정권의 비리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임 비서실장이 만났다고 한 모하메드 왕세제는 아랍에미리트의 실질적인 통치자인데요. 네. 그는 2009년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원전 수주를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워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원전 관련 의혹이나 MB 비리에 대한 본격 조사에 앞서 임 실장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사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고위 관계자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MBC가 보도를 했는데요. 청와대는 바로 이어서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임 실장이 이전 정권 비리와 관련해 중동 지역을 방문했다는 모 방송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임 실장의 특사 파견 사실이 청와대 발표로 알려지고 난 뒤에 이튿날에 MBC가 이런 보도를 한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한 달이 가까운 시점이 지난 그 1월 3일 저녁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아까 언급됐던 임태희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죠. 그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전화를 해서 MB 비리 관련해서 그 아랍에미리트로 간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또 밝혀지기도 했는데 네. 여하튼 지금 초반에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그 임종석 실장이 이 아랍에미리트로 간 것이 이명박 정부의 비리를 캐기 위해 하거나 혹은 이명박 정부의 비리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최초로 제기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으로 참전해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지난달 14일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온 직후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이렇게 취임한 직후죠. 네네네. 네. MB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얘기를 퍼뜨리는 문재인 정부를 그 나라 왕세제가 국교 단절까지 거론하면서 격렬히 비난하자 임종석 비서실장을 급하게 무마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네, 주장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내놓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러면서 한국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 실장에게 사실관계를 따져 묻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튿날인 15일에도 시중에는 국교 단절 위기 수습 때문에 임 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에 갔다는 이야기가 계속 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랍에미리트의 분위기가 현지 공간을 통해 정부와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어요. 네. 보도가 일부 나오기는 해도, 그러니까 임종석이 이 아랍에미리트를 왜 갔지? 그냥 이 정도 수준이지. 네. 갈 이유가 없는데 갔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마는 거지. 그렇죠. 이게 정치 쟁점화에서 시끄럽지 않았다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했었던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중국 이슈에 모든 이슈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그냥 왜 갔지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제 막 떠들기 시작하니까 네. 이게 이제 의도가 좀 궁금하다 이렇게 된 건데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국회 운영위 문제인데 네. 국회 운영위 문제를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 문제 제기한 속내가 국회 운영위원장 문제다라고 다른 언론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걸 볼 때 그러면은 그런가 보죠. 사실이 아닌가 보죠. 김민아의 망상이다. 네, 집에서 그냥 똥이나 싸는 김민아. 오늘 요즘에 제가 변을 잘 못 보는데 오늘
역사에 남을 것을 생산해. 야, 축하드립니다. 야, 변기가 막 안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 억지로 제가 내렸는데, 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내 몸속에 들어있었다. 야, 집에서 뭐 요새는 무슨 야쿠자 게임을 새로 나왔고 또 하는데요. 네. 대단합니다. 야,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만들었어요. 전직 야쿠자가 현직 야쿠자들의 음모를 파헤치고 걔들을 막 때리는 게임인데, 네. 무슨 음모를 파헤치려면 오사카성에 가라 그래가지고 오사카성에 갔어요. 오사카성에 나왔어요. 오사카성이 둘로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황금 오사카성이 나와가지고 거기 들어가고 야쿠자들을 때리고, 그리고서 그 황금 오사카성의 보스가 뭔지 아십니까? 호랑이 2마리입니다. 호랑이 2마리를 내가 전직 야쿠자가 걔들을 때려잡고, 이런 황당한 게임이나 집에서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김성태가 왜 그랬지? 나는 그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자꾸 얘기를 하면서 국회 운영위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국회 네. 운영위를 열어갖고 임종석을 추궁하겠대요. 근데 얘기가 뭐냐면, 국회 운영위원장 문제라는 게 뭐냐면, 원래 전통적으로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 한단 말이에요. 네.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데, 지난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여소야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치를 워낙 잘못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소야대가 되는 바람에 운영위원장을 어떻게 할 거냐가 다시 쟁점이 된 거예요. 네네. 그냥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거냐. 예를 들면은 국회의장도 원래는 이제 그냥 여당에서 했죠. 그냥 그러려니 여당이 다수파니까. 근데 이제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그럼 국회의장도 그러면은 여당이 하는 거냐 아니면은 국회 내 다수파가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입씨름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장과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이 엮였고 법사위원장 뭐 이런 게 줄줄이 엮여서 원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쟁점화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운영위원장은 그냥 여당이 하던 대로 그냥 하고 대신에 국회의장은 그러면은 뭐 국회 일당이 하고 이렇게 네. 정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네. 국회의장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운영위원장을 누가 해야 되냐는 얘기죠. 네. 마침 그런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시에 운영위원장을 계속 하니까 그걸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내놓으라 하는 것은 아니고 글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운영위원장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그럼 바꾸는 김에 더불어민주당한테 내놔라. 이 얘기가 가능해진 시점이 된 거죠. 네. 그럼 김성태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인데 내가 운영위원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운영위원장을 해야 되겠으니 그러면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붙어야 되는데 사실 논리가 좀 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할 것이에요. 거기다 대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네. 과거에도 여당이 운영위원장 했는데 이번에도 여당이 운영위원장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것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 갑자기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아마추어적인 행보와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가지고 외교를 망친 이런 만행을 우리가 이제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이 왜 그런지를 따져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우린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이제 그냥 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나 하고 똥이나 싸는 이제 사람 정치적 입장에서는 배경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제기네요. 네. 왜냐면 자꾸 운영위원회 얘기를 하고 그러게요. 네. 자꾸 운영위원회를 자꾸 열어서 이걸 따진다고 하고 실제 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결국 이 얘기가 어떻게 됐느냐? 국회 본회의를 여느니 마느니 이 임시국회를 말이에요. 지금은 네. 끝났지만 본회의를 여느니 마느니 그리고 개헌특위를 연장하느니 마느니 이걸 가지고 또 입씨름을 하면서 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개헌특위를 원래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개헌특위를 연장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개헌 논의를 하고 싶진 않지만 개헌특위를 이대로 끝내면 청와대가 개헌안을 내가지고 그 청와대 개헌안을 해가지고 그러면 또 쭉 지방선거까지 밀려가기 때문에 개헌특위 국회에서의 어떤 논의에 개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헌특위를 연장해야 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너네가 개헌 얘기를 안 할 건데 자꾸 개헌특위를 연장해갖고 시끄럽게 만들고 우리는 그냥 개헌특위를 니네가 어차피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아니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협상을 하면서 합의를 한 게 개헌특위 연장하고 개헌특위와 함께 무슨 뭐 사법개혁 뭐를 하고 네. 그 산하에 그래서 위원장은 누가 맡고 이런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고 둘 다 자유한국당이 하고 그 운영위원장도 자유한국당이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 네, 합의를 네. 하면서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목표를 이룬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물론 네. 이제 이게 얘기가 되니까는 자꾸 이제 하긴 하는데 별로 또 추구 전략을 모색하는 단계 아니에요 지금. 네. 아무튼 의도는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게 갑자기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나팔을 불기 시작한 게 그런 게 아니었.
아니었을까라고 저 같은 사람은 생각한다는 지난해 거죠. 연말부터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상당히 수그러들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후반부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 텐데 그게 어떤 이슈 쟁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향하게 되면서 아마 수그러들었다는 분석들이 대체로 네. 언론들이 나왔었는데 네. 거기에 또 이면에 이런 그 정치 쟁점들이 왜냐면 있는 거군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네, 네, 네.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 바보 아닙니까? 김동태 대표가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러면 MB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한 무슨 음모를, 거기가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뭐 파헤치러 갔다면, 그 음모가 쟁점화되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네. 봐도? 네. 그게 뭐, 음모의 내용이 뭐 근거가 있든 없든, 지금 뭐 정권 바뀌었는데, 네. 이런 얘기를 굳이 뭐 떠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바보 같은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네. 실리적인 측면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저 같은 사람은 생각, 그러니까 둘 다 있다는 거죠. 네. 계속 얘기를 떠들어봐야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이미 실리를 챙겼기 때문에 이쯤에서 접는 게 뭐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한. 근데 신년 토론에 나왔으면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 이제 너무 수세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이만큼 벌려놨고 네. 김종대 의원이 뭐 계속 그렇게 또 가만히 안 있으니까요. 이게 적당히 얘기를 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운영위원장을 넘겨받는 수준에서 그냥 어영부영하고 끝났으면은 제일 좋은 수인데 갑자기 정의당이 나타나갖고 정의당 오늘도 뭐 그 얘기를 해요. 이게 기왕 이 얘기가 이렇게 됐으니까는 그러면은 그 이면 합의를 했든지 뭐 각서를 썼든지 간에 끄집어내서 국회 비준을 받든지 절차를 거치자. 이게 더 이상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를 그럼 일단 하기 전에 그 이전의 맥락들을 한번 살펴보고 최근에 네. 이제 정의당 얘기들을 한번 다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일단 그렇게 본격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나서면서 이 국민의당도 같이 더불어서 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는데 국민의당은 뭐라고 했나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과정에서 그쪽 왕실과 MB정부 사이에 어떤 비리가 있었다는 말을 흘려서 상대국 정부가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외교가에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이를 수습하러 보냈으면 사실대로 국민에게 상황 보고를 해야지 쉬쉬한다고 넘어갈 일인가 뭐 이렇게 규탄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는 일 뭐 이렇게 일축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일단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MBC 보도나 이런 데서는 이명박 정부의 비리 문제가 아닌가라고 했던 것을 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렇게 틀어가지고 오히려 이 MB 정부 쪽의 비리를 캐는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 쪽이 불쾌해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 국가 간의 그 외교 관계가 흐트러지고 있는 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든 거 아니냐는 쪽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거죠. 네. 그 시도는 시도했던 것이 아무런 별다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별다른 탄력을 받지를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이런 주장하고 달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벌써 작년이죠. 그죠? 이런 뭐 수기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탈원전 이야기들을 작업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화를 한 거를 그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는 좀 불안해한 게 아니냐. 그래서 뭐 먼저 문재인 정부 쪽에 불만을 제기했고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한국전력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186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20조 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10월에는 이게 지난해가 아니겠군요. 2016년일 겁니다. 네네. 2016년 10월에는 이와 별도로 총 54조 원 규모인 원전 운영권을 또 따로 따낸 적이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이제 지난 12월 18일치 보도를 통해서 임종석 실장이 모하메드 왕세제를 면담하는 자리에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의 총책임자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공사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칼둔 의장이 면담에 동석한 사진까지 함께 보도를 했는데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논의의 내용을 보면 칼둔 의장은 임 실장에게 거액을 주고 바라카 원전 건설과 함께 완공 후 관리 운영권도 한국에 맡겼는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설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네. 칼둔 의장 같은 경우는 모하메드 왕세제의 최측근 인물이고요.
바라카 원전의 발주 단계부터 원전 건설 수주 그리고 원전 운영권 계약 체결 등까지 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했던 모든 계약 과정의 핵심 인물로 그렇게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바라카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달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항의를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가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로 가겠다 뭐 이렇게 사실상 방안을 막았다 이런 소식도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일단 또 청와대는 이 보도 역시 부인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는데요.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임 실장이 칼둔 의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게 아니라 아부다비 행정청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면담 의제가 원전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면담 중 원전 관련 언급도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의 항의 목적으로 방한하려고 했다는 보도 내용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칼둔 청장은 공식 직함은 아니지만 국무총리 겸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갔기 때문에 의전 차원에서도 참석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외교부 역시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네. 네. 이게 그 조선일보 보도 내용만 봤을 때는 대단히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청와대가 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정정보도 청구까지 하게 되면서 이게 또 이 조선일보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구나 뭐 이런 좀 공방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뭐 거의 서커스죠. 왜냐하면 이 나라가 아랍에미리트는 왕정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칼둔 여기 이 형님이 칼둔 형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거기 뭐 이 뭐 최측근 뭐 아예 그 양반이 다 하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이게 거의 분위기가 흥선대원군 분위기. 뭐 다 하는데 뭐 이 양반이. 그럼 당연히 원전도 하고 무슨 뭐 군사 협력도 하고 아부다비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인데 당연히 여기서 그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가 왔으면은 이 양반이 당연히 거기 앉아 있겠죠. 네, 네. 근데 그 사진을 가지고 야 여기 원전 책임자가 있네 이래갖고 동그라미 쳐갖고 그걸 보도를 하고. 그러게요. 네. 왜냐면 조선일보가 아주 이런 서커스가 대단한 게 그 얘기가 잘 먹혀요. 그 보수층에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 같아가지고 그 판도라 영화 그 음모론적인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원전 괴담을 퍼뜨리는 모 교수의 말만 믿고 그렇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엄청 잘 믿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스토리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더니 결국 이게 아랍에미리트 형님들 잘못 건드려가지고 아주 혼날 뻔해갖고 임종석을 보내갖고는 무릎 꿇고 사과했다. 이 얘기를 이제 막 만들고 싶은 그렇죠. 네.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사실. 근데 뭐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탈원전하고는 별 관계도 없죠, 이게. 네, 뭐 네, 결국. 네. 그러니까 뭐 서커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의혹 제기가 결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건데 초반에는 그냥 북한하고의 접촉설이 나왔다가 또 그 다음에는 이명박 정부 비리를 캐러 갔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또 세 번째는 아랍에미리트 쪽이 그 우리 탈원전 정책 때문에 불안해해서 항의를 했기 때문에 달래러 갔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세 번이나 그 의혹의 결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세 개 다 현재까지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된 사실이 없는 거죠.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런 와중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 등은 계속 아까 미나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 운영의 소집을 요구를 하면서 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휴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임 실장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연차 소신을 위해서 휴가 낸 것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시점이 좀 묘한 상황이어서 운영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을 자유한국당이 또 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 제기의 결도 좀 달라지기도 했는데 청와대도 해명이 조금 결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죠. 네, 청와대 핵심 인사는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와 이명박 정부 시절 맺었던 관계 이상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향후 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임 실장을 파견한 데는 연말까지 해결해야 할 시급함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시급함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
관계자도 임 실장이 아랍에미리트 왕세제를 예방한 건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되는 원전 사업은 문제가 없다면서 아랍에미리트는 왕정 국가고 정상급 대화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 브리핑할 수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핵심 관계자 멘트는 지난 10일 청와대가 임 실장의 특사 파견 사실을 하루 늦게 발표하면서 중동 파견의 이유는 현지 파병 부대에 대한 격려가 주목적이라고 했던 것과는 약간 결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난달 19일 시점으로 해서 한 10일 만에 청와대에서도 처음으로 초반에는 계속 그 파병 장병들 격려 차원이라고 했던 설명에서 이제는 아랍에미리트 쪽하고의 관계, 그쪽에서 뭔가 해결해야 될 시급함, 이런 부분에 이제 언급이 나오면서 그 방문의 핵심 목적은 아랍에미리트 쪽과의 만남이었구나라고 하는 쪽으로 결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과연 어떤 거냐라는 의혹들이 또 추가로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그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26일 날 국회에 방문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그 의혹 보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한병도 정무수석은 지난달 26일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예방하러 국회를 방문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심한 듯이 입을 열었는데요. 그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와 통화를 했고 양국 관계의 우호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대통령 친서를 갖고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그쪽,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친서를 갖고 방문했고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와 중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전략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대와 진지한 대화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너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다면서 원전 내기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2020년까지 완공 목표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것의 성공은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근거 없는 내용이 재생산되면서 차후 원전 수주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한병도 정무수석이 계속 덧붙인 말을 보면 그 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와 긴밀히 논의된 내용을 갖고 다 얘기하는 게 외교적 관례 또 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세 가지 결의 그 임종석 실장의 방문 목적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한병도 정무수석이 모두 이런 의혹들을 부인하면서 일단 이런 그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앞으로 영국이랑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자제해달라 이런 쪽으로 발언을 한 건데요. 근데 이런 발언이 나온 직후에 이번에는 또 SBS에서 보도를 하나 내는데요. 이번엔 또 박근혜 정부가 등장합니다. 또 앞선 세 번의 어떤 그런 의혹들에 추가로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가 수주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하고 관련해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조사했던 문건이 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네. SBS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SBS가 검찰이 입수했다는 문건에 대한 보도를 한 그 문건은 국정원 전직 간부가 보관하고 있던 건데요. 네. 이 전직 간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네. 남 전 원장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 초 청와대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수주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 계약 당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원전 수주의 조건으로 핵 폐기물과 핵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핵기술 이전을 미국이 반대해 조기 착공이 곤란하다는 내용도 확인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하지만 당시 국정원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청와대에 어떤 결과를 보고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또 결이 한바탕 바뀌는 건데, 국면이 서로 전환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때 체결했던 그 원전 수주 계약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면 계약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본 건데, 그 이면 계약의 핵심이라는 것이 원전을 수주를 해준 대가로 그러니까 원전을 돌리려면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 폐기물과 폐연료봉 이런 것들을 한국으로 반입하기로 했다. 이게 이면 계약이다. 이런 내용을 맞는지 조사를 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을 이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도 이 사안에 지금 개입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쪽에서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다시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걸 어디다 쓰려고 핵폐기물을 갖고 와갖고 어디다 쓰려고 그걸.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그걸 네. 뭐에 쓰는 거냐 갖고 와서. 네.
그냥 뭐 어디 두는 거냐 그냥 그래서 저는 이게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나 보다. 폐기물로요? 네, 폐연료봉으로. 네. 핵 폐기물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폐연료봉을 많이 갖고 와서 물론 지금도 폐연료봉을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원전에서 네. 그걸 많이 갖고 와서 미국 몰래 재처리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플루토늄을 생산해가지고 핵무장을 하려고 했나 보다.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들어오려고 했다면 그게 왜 그랬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겨레가 멋있게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계속. 그랬다고요? 멋있게 보도를 했는데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네. 지금도 진실이 뭔지를 모르겠다고요. 그렇죠. 이게 진실을 지금 계속 가려진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이제 SBS가 아울러서 국방부 말로 또 하나 더 추가로 보도를 했습니다. 같은 날에 그 네. 내용이 좀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SBS 보도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출의 대가격으로 아랍에미리트 군을 지원하기로 하는 군사협정을 맺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이 협정이 사실상 파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네, 이 참 다양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너무 내용이 복잡하게 있죠. 네.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좀 이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네.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원전 얘기만 계속 진행이 됐고 원전에 대한 대가, 이면 계약 그리고 원전을 잘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랍에미리트가 항의했다 이런 얘기들이 떠들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군사협정 얘기로 또 국면이 또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명박 정부 때 원전 수출을 이렇게 계약하면서 대가가 있었을 거라시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 네. 대가가 바로 그 아랍에미리트 군대를 지원하는 군사협정인 것이고 그 군사협정이 또 오히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협정이 사실 파기됐다 이런 내용을 지금 SBS가 보도한 건데 그 내용 한번 다시 들어보죠. 네. 그러니까 2009년 12월 원전 수출을 계약하기 전에 이명박 정부의 김태형 국방장관은 아랍에미리트를 두 차례 방문해 군사교류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군사훈련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비행훈련센터 설립도 돕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갑자기 종결이 됐는데요. 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 군사협력을 맺은 뒤 국산 무기 수입을 30배나 늘려간 상황인데 우리가 군 지원 약속은 어기고 돈만 벌어간 셈이어서 아랍에미리트의 감정이 단단히 상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다시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이 감정을 상한 거는 이 보도에 따르면 네. 감정이 상한 건 맞는데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원전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네. 이명박 정부 때 약속했던 군사협정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박근혜 정부가 거부하면서 사실상 아랍에미리트가 화가 난 것이다. 이제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임종석 특사가 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연결되는 건데 네. 이 내용도 솔직히 지금까지 확인이 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SBS 쪽에서는 국방부 관계자나 또 이런 다른 쪽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이런 보도를 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새해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아랍에미리트에 파병가 있는 한국군이 또 중동 지역에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자동 개입해야 될 위험을 떠안는 협정을 체결했다. 또 이런 보도가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건 한국일보 보도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1월 2일자 신문이었는데요.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아랍에미리트와 비밀리에 상호 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상호 군수지원 협정은 양국 군대가 전시와 평시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자와 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인데요. 2011년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를 파병한 데 이어 군수 물자까지 지원하는 상호 군수지원 협정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유사시 아크 부대는 중동 지역 분쟁에 자동 개입해야 할 위험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던 겁니다. 네. 임종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것도 이처럼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원전 수주의 대가로 군사 지원을 하면서 왜곡된 양국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난달 말쯤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의혹인데 네. 정리를 하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네. 그런 그 군사적인 움직임을 이명박근혜 정부 때 협정으로 맺어서 사실상 중동에서 무슨 분쟁이 발생하면은 한국군이 거기에 개입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임종석 실장이 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다시 국면이 전환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박근혜 정부 때 원전 수주와 관련한 운영 계약 대가로 군사 지원 약속을 맺는 협정들을 맺었고 최근에 트럼프의 예루살렘 발언 등으로 해서 중동 지역 분쟁의 그 위기가 고조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에 한국군 파병가 있는 한국군이 중동의 분쟁에 개입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군이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인데 네. 이렇게 되니까
공세를 펴던 자유한국당이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보죠.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면 합의와 군사협정 등의 내용들이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12월 한 달 내내 공세를 펴던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부터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떻게 소환 좀 하실 건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 맞이하면서 분열과 갈등, 대립, 반목보다는 뭐 블라블라 이렇게 하면서 말을 돌렸고요. 네. 홍준표 대표 역시 더 팩트로 확인한 뒤에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발을 물러서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네. 열흘 넘게 이어졌던 비판 논평도 지난달 29일에 나오지 않았고요. 네.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31일 한겨레와의 한 통화에서 임 실장의 방문 목적 관련해서 사실을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왕조 국가로 지닌 독특한 면이 있고 우리도 국익을 지킬 부분은 지키고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목적이 자유한국당이 발생시킨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이 멘트가 꽤나 그 이슈를 끌었는데 임종석 실장의 방문 목적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명쾌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그 문제 제기가 일각에서 계속 나오게 되면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 좀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좀 의문을 가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청와대 쪽에서 아니 사실을 얘기하면은 자유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내지르게 되니까 뭔가 자유한국당이 깨갱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상황이 좀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이 29일이라는 시점이 다 그 합의가 정리된 시점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국회 분회의를 열고 뭐 개헌특위를 연장하고 개헌특위 뭐 지방선거까지 연장하고 뭐 운영위원장은 누가 하고 뭐 다 정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더 떠들어봐야 뭐 한국당 입장에서 더 떠들어봐야 손해 볼 일이 하나 남았는데 그걸 뭘 떠들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거지. 뭐. 네, 그렇게 뭔가 좀 상황이 정리되는 것 같았는데 뒤늦게 정의당 쪽에서 이 군사 전문가라고 알려진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제 개입하면서 조금 더 문제 결이 이어집니다. 김종대 의원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일 박근혜 정부 초기 한국 아랍에미리트 간의 군사 양해각서 MOU라고 하죠. 네. 이제 이렇게 MOU가 체결이 됐다면서 최근에 갈등이 벌어진 것은 이 양해각서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의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갔고 이걸 수습하러 이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게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김 의원은 또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다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2009년 핵발전소를 수주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군사 약속을 해줬고 이게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게 김종대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김종대 의원의 주장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2009년에 그 원전 수주,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요구한 것은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이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상호 방위 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하고는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청을 들어줄 수 없게 되니까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조약이 그러니까 조약 같은 경우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지만 협정 방식은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하게 되는데 이 한 아랍에미리트 상호 방위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외교부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다시 반박이 나와서 결국은 서명을 하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로 이제 그 갈등의 불씨가 넘어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결국 군사 관련된 협정이 아니라 더 낮은 수준의 비밀 MOU로 이렇게 협정이 이렇게 되면서 그 원전을 수주하고도 이제 계속 MOU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에 와서야 군사 지원 협정이 체결이 됐고 그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로 올수록 이 협정을 그 장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행하기에 무리가 따르니까 양국 간의 어떤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보가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그것을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에 와서 수습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지금 김종대 의원이 주장을 한 건데요. 김종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건이 이제 엄청 머리가 아파진 거죠. 네.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네. 이제 이게 그 원전 수주할 때 사실 이명박 정권의 원전이란 무엇이었는가 사실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니까 그 정권마다 이제 경제 정책의 측면에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걸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4대강이랑 4대강 대운한지 4대강인지 뭐 아무튼 그걸 하고 그거 토목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금융
산업을 키우려고 했어요. 처음에. 그래갖고 무슨 뭐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하고 뭐 어쩌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시작하자마자 보세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네. 그래갖고 무슨 뭐 금융 뭐 산업을 키우고 이런 얘기는 시작하자마자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4대강은 무슨 천하의 몹쓸 짓이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얘기하기 어려워졌죠. 네. 그리고 나서 꺼낸 게 2009년도에 꺼낸 게 이제 녹색 성장이거든요. 네네. 녹색 성장하고 그 다음에 동반 성장입니다. 녹색 성장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금 녹색 성장 얘기하면 다 4대강을 떠올리는데 4대강은 녹색 성장 아니고 네. 이 원전이 녹색 성장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수출을 해가지고 이 녹색 성장에 무슨 성과를 내겠다라는 그래서 저탄소 녹색 성장 이해가 엄청 해요. 네. 그래갖고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의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동반 성장은 이제 대기업 위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 해줬는데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갖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동반 성장해 이렇게 한 거고. 네. 아무튼 그래서 원전을 수출하는 게 중요한데 그 당시 기사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프랑스랑 경쟁이 붙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을 이제 누가 지어줄 것이냐. 프랑스한테 거의 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 기사를 보면 프랑스가 거의 아랍에미리트에다가 해구산 제공까지 얘기했다. 그 옵션으로.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그 해구산 제공에 버금가는 뭔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그러면 한국에 원전 수주를 하지요. 이게 이제 됐을 거다라는 네. 게 그 당시 이제 기사들의 이제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어쨌든 아크 부대가 하는 일과 뭔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뭐 분쟁 시 자동 개입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한미 간의 그런 군사동맹에서도 없는 얘기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한국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자동 개입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자동 개입까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개입하겠죠,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근데 어쩐 그런 이제 상호 방위 조약 이런데 그런 문구가 써 있느냐? 써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무슨 여지가 있는 뭐 각서 내지는 뭐 협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동 개입을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거는 아니겠죠. 네. 근데 적어도 어쨌든 자동 개입은 아니더라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무슨 얘기가 이제 써 있는 협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2009년 상황이고. 네. 이게 이제 시대가 흐르다 보면 이제 우리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뭘 하냐면 이란하고 무슨 핵 협상을 합니다. 네. 이란을 그전까지는 이 전임 부시 정권에서는 악의 축이라고 그래갖고 북한, 이란, 이라크 악의 축이다 그래갖고 이라크 때려잡고 이란은 조이고 북한은 이 천하의 악마 취급하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란하고 관계를 풀잖아요. 이란하고 관계를 풀으니까 생긴 문제가 뭐냐면 이란의 각국의 이란의 자산들이 동결돼 있었어요. 네. 그것이 이제 해금이 됐습니다.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란에 진출을 해야 되고 여러모로 이제 이 시장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이란에 대한 어떤 접근을. 그러면은 이제는 이란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은 좀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 어떤 나라냐면 왕정이고 순위파 국가입니다. 그렇죠. 네. 이란이라는 나라는 공화국이고 시아파 국가예요.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랑 상극인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이고 순위파기 때문에 네네. 그게 아주 정치 체제적으로도 그렇고 종교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인데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예요.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랑 한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우리 정부가 가서 아크 부대가 가서 해주고 있는 일이 뭐냐면 거기 가서 무슨 테러 예방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근대화가 덜 된 군대를 막 가가지고 가르쳐주고 총 이렇게 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우리 멋있게 이런 거 한다. 막 침투 이런 거 한다. 그런 걸 군을 근대화시켜주고 있다고요. 네, 군 훈련이랑 네. 정비 기술 이런 것들을 다 네. 전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볼 때는 그게 뭐냔 말이에요. 네. 이란이 볼 때는 이게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정권이 그래서 부담을 가진 측면이 있겠죠. 이게 2009년에만 해도 그렇게까지 이제 미국의 어떤 세계 운영의 기조와 아랍에미리트의 무슨 이런 군수 지원 이런 것들과 군사적 지원 이런 것들과 상충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네네. 국면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박근혜 네. 정부가 그러면은 아랍에미리트에 열심히 가가지고 그래 봐야 시끄러워지기만 하고 그리고 원전 수출이 그렇게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랑 그렇게 중요하게 맞닿는 부분도 아니고 네. 해서
좀 소극적이 됐을 수 있다고요.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말씀드렸듯이 칼둔 형님이 다 하기 때문에 칼둔 형님 입장에서 내가 다 옛날에 약속하고 약속 받았는데 이게 좀 팀이 해주고 이거 싫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화가 나 있었을 수 있죠. 네. 그 상태로 문재인 정권에 왔습니다. 그 이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국방부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도 이게 좀 그렇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SBS 보도고 국방부가 부인했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도 짰다는 거 아니에요. 2018년 정도 되면 아크 부대는 집에 보내야 될지도 몰라. 네. 왜냐하면 이미 2010년도가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의 그 원전 수주를 대가로 한 이면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승민이라든지 무슨 당시에 이제 그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국회 국방위에서 막 문제 제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방부가 검토해 봤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국회 동의가 있거나 이렇지 않은 것들을 이면 합의로 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뀔 경우에 쟁점화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철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무슨 계획을 생각을 해봐야겠다. 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물론 국방부는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바뀌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 국회 국방위를 했단 말이에요. 모르진 않겠죠, 얘기를. 네. 그 얘기를 다시 들여다보고 만약에 이게 그러한 무리수가 있는 결정이었다면 검토를 해봐서 국회 비준을 받든지 뭐 국회 보고를 하든지 투명하게 하든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칼준 형님이 볼 때는 그것은 그러면 과거에 약속했던 걸 되돌리려는 행위 아니냐 뭐 이렇게 된 거겠죠. 네. 그러니까 칼준 형님이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국익을 놓고 뭐 고심을 하셨겠죠. 문재인 정권이. 뭐 고심을 하다 보니 아예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럼 뭐 덮자. 그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내서 칼둔 형님 같이 얘기를 잘 한 결과 주식 투자도 하고 말해요. 칼둔 형님이. 네. 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게 얘기인 거죠. 네, 그런데 칼둔 또 조만간 뭐 한국에 온다는 얘기도 있고 네. 또 뭐 왕세제도 한국에 온다는 얘기가 있고 네. 평창 올림픽 때도 뭐 얘기하고 뭐 네. 이런 쪽으로 조금은 화해 무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란의 태도는 또 달라요, 오바마하고. 네. 역시 이란은 나쁜 놈이다. 우린 사우디아라비아랑 잘해볼 것이다. 아랍에미리트랑도 잘해봐야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또 국면이 바뀌었어요. 네. 지금 뭐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 나고 난리가 났는데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지원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이란 시위를. 이란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이란을 풀어줘갖고 그렇게 자산을 다 회수할 수 있게 됐는데 자산을 회수해갖고는 우리 경제난이 심각하고 빈부격차가 심각한데 거기에 투입은 안 하고 레바논이니 시리아니 이런데 시아파지 혁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막 돈을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나라 성직자들은 벤츠 타고 다니고 말이에요. 좋은 옷 입고 그렇게 해피하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배고프다. 이게 말이 되냐 이래갖고 지금 다 들고 일어났는데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란을 다시 이제 그 적대시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걸 감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네. 그럼 제일 좋은 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제일 좋은 건 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거죠. 조용히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네. 이 일을 이렇게 벌려놨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벌려놨고 이제 정의당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얘기했어요. 네.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거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 됐다 이미. 그냥 어영부영 할 수가 없는 일이니 네. 절차를 거치든지 국회 보고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투명하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 부분을 통해서 뭐 청와대가 이제 해명의 결이 좀 달라진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국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리 보도들을 살펴봐도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중에서 제대로 확인된 건 없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만약에 청와대에서 공식화해서 뭔가 그 언론에 보도가 되게 만들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아랍에미리트 쪽하고의 관계에서 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아까도 이제 민아 씨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제일 나았을 텐데 뭐 이런 상황으로 넘어와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난리를 쳐서 한 달 내내 저렇게 하고 또 뭐 신년 첫 토론회에서도 뭐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뉴스 중에서 가장 그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는 뉴스가 돼버렸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특사 관련된 뉴스가. 이러다 보니까 또 정의당에서도 이런 문제를 이제는 국회 쪽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게 되면은
정치적인 파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김성태 상황이 대표가 확실히 잔머리는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절대 무슨 장기적인 무슨 안목을 갖고 국가 정책을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국가 정책을 생각하고 뭐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단기전에서 그런 뭐 묘수와 꼼수 이런 거를 한번 갖고 뭘 해보자. 그런 데는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어제도 그게 사실은 어려운 토론이에요. JTBC 신년 토론이라는 게 왜냐면 유시민 노회찬 이렇게 나오고 반대쪽에는 박형준 김성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유시민 노회찬 둘 다 정의당 소속이란 말이에요. 네, 네. 정의당이 뭐 지금 정권 뭐 여당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담이 없이 발언할 수 있죠. 네, 그냥 네. 막 얘기하면 돼요. 거기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그냥 뭐 물어뜯으면 물어뜯고 그냥 이러면 되는 건데 이 김성태 박형준은 이명박이든지 아니면은 뭐 탄핵을 당했든지 무슨 이게 감당해야 될 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추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토론인데 그 와중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지 않습니까? 정의당 같은 이상한 야당이 있다. 김종대 의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청와대가 흘린 정보를 가지고 와갖고 이런 식으로 청와대 앞잡이나 한다 야당이. 사실은 물론 노회찬 원내대표는 발끈했죠. 그것에 대해서. 네. 이 사람아 그러면서 발끈하고. 그러니까 탄핵당했지 이 사람이라고 하죠. 네. 네. 김종대 의원이 열심히 군사 전문가로서 무슨 군사 잡지 그거 하면서 네. 디펜스 21 네. 그런 거 하면서 열심히 취재도 하고 기사도 많이 쓰신 분인데 자체적인 취재를 통해 갖고 한 것인데 그걸 갖고 이렇게 마치 우리가 청와대 앞잡이인 듯이 하고 그래갖고 저는 그거 좀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화내고 그런 건데 아무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또 좋은 논리를 제공해 준 거예요. 김종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하면 되죠. 청와대가 이 운동권들한테 흘려가지고 그 운동권들이 지금 또 호위무사로 나서가지고 참 운동권들 큰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네네네. 지금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또 오늘 아침에 갑자기 또 조선일보가 뭔가 좀 스탠스를 바꿔서 물타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거의 서핑 수준. 조선일보는 4일 아침 신문에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군사협정을 체결한 시점이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6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말 새삼스러운 보도를 냈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와 UAE 정부 간의 아랍에미리트 정부 간의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제목의 MOU인데요. 양국 정부는 2006년 11월 15일 아부다비에서 황규식 당시 국방차관과 알카비 아랍에미리트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협정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07년 5월부터 10년간 유효기간이 발효가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기간이 만료됐다가 추가로 10년 연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원전 공사 수주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와 비밀 군사 협정을 맺고 박근혜 정부는 원전 운영 계약 수주 대가로 비밀 MOU를 맺었다는 의혹을 모두 노무현 정부 탓으로 돌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났을까요? 조선일보는? 이게 최후 정부 탓이다라는 얘기인데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분리해서 봐야죠. 첫째는 이것과 지금 떠들고 있는 얘기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첫째는 네. 이제 2006년도에 그랬다는 얘기는 비밀리에 진행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네. 보도가 되고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브리핑도 하고 다 했어요. 그렇죠. 네. 떠들 만큼 떠들었다고요. 그때 이미. 그런 얘기를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확인을 하고 협정문 입수를 하고 무슨 그걸 뭘 입수를 하냐고 그때 다 보도됐는데. 그러게요. 외교부 네. 간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요즘에 요즘 많이 하더라고. 이상한 올라와 있는 거 갖고 와가지고 단독이라고 개헌특위 그것도 지금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로 사회주의 개헌이다. 아무튼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물타기 하는 거죠. 네. 이게 그러면서 이 기사 내용의 물타기인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차원의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김종대라는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네, 김종대라는 사람이 이명박 때 무슨 군사협력 MOU를 맺었다고 네. 어쩌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노무현이 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네. 오늘 아침에도 김종대 의원이 나와가지고 조선일보 보도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이 당시에 참여정부가 맺었던 이 협정의 이제 뭐랄까 실질적 의도 중에 하나는 방산협력이었고 네. 그때 T-50 고등 훈련기를 수출하고 이런 얘기가 맞물려 가지고 진행이 된 일이고 이명박 정권 때는 그 얘기를 다 무위로 돌렸다. 네. 없는 일을 만들었고 이후에 원전 수주하면서 지금 이면 합의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네.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가지고 이제 웃기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보도이다라고 얘기 첫 번째 차원이고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제 중동 정세라는 게 이렇게 매우 이제 어렵고 유동적인 이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다 엮여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라는 게 사실 노무현 정권에서도 같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초에 아랍에미리트와의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군사적 협정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건 참여정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상황과 이후 상황은 또 다르죠. 2006년이라는 상황은 뭐냐면 미국이 막 이라크전하고 이라크를 때려 부시고 이런 이후에 우리 그때 이라크 파병하고 뭐 이런 이후의 과정 속에서 부시 정부가 그러한 이제 해외 파병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이제 국익에 맞는 방식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던 차원에서 일어난 일들인 거잖아요. 네. 이것과 원전 얘기는 다른 거죠. 이것은 그런 이제 그 어떤 국가 안보 내지는 외교적 차원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원전을 수출하면서 거기에 반대국부로 군사적 협력을 끼워넣었다는 것은 유승민 말 맞다나 경제적 이유를 가지고 그렇죠. 군사 문제를 건드린 전례가 없는 것인데 네. 했다. 이제 이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다른데 결국 참여정부의 이제 중동 정세 개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받을 지점은 있다. 그것은 저 같은 사람은 동의하죠. 왜냐하면 그때도 파병 반대했습니다. 네네네. 이 이라크 파병 반대했고 2006년도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이거 뭐 반대했어요. 네. 뭐 어쩌고 반대했는데 물론 이제 뭐 그때 뭐 파병 반대한 것에 대해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지지층도 사실은 일부 이제 그 와해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죠.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길래 뭘 했냐. 중동 정세 그런 식으로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것에 분명히 이제 후과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입진보들이 말이에요. 무슨 뭐 진보 이런 입진보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맞는 얘기 아니냐. 그게 결국 이제 와서 봐도 맞는 얘기. 그런 차원에서 비판을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참여정부 얘기를 꺼낸 것이라면 그것은 뭐 비판으로 듣고 그러면 조선일보가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럴 리 없고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그러한 오류라든지 그러한 이제 문제를 잘 핸들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되는 문제란 말이죠. 조선일보 의도는 그게 아니고 김종대가 거짓말쟁이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이거 다 뭐 종북이고 운동권이어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약간 보충 설명 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학생 때 인턴으로 MOU 이제 한 기관 MOU 관리하는 일을 잠깐 했었거든요. MOU를 관리.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보면은 MOU가 약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처음에 이제 단교대, 그러니까 전혀 교류가 없던 상태에서 처음 교류를 할 때 그냥 쓰는 게 있어요. MOU. 저희가 지금 차관이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그럴 경우에 뭐 어떤 이제 간단한 룰을 정하는 보통 이제 처음 만날 때 그냥 예의상 MOU를 체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일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그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 뭐 예를 들어서 파병을 한다든지 뭐 자동 개입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당연히 2006년도에는 안 들어갔을 것이고 이제 그게 추가로 정해놨는데 그게 보통 이제 정해지면은 10년 하고 자동적으로 저희 전세 임대 계약되듯이 계약 연기되듯이 보통 자동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넘어간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거는 그 앞에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두 개의 내용이 전혀 다른 MOU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염두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호 기자의 말은 2006년도에 했던 것은 공개된 협상이었기 때문에 협정이었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MOU를 맺었을 수 있고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심도 있진 않은 거죠. 이러저러한 얘기를 쭉 써놓고 그렇게 MOU를 맺어서 야 우리 이제 프렌드지 한 다음에 뒤에서는 이제 그럼 이거 살래? T-50 고등훈련기 살래? 이렇게 갔다는 거죠, 얘기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프렌드가 됐다. 이런 걸 알리고 이제 군사 차관 둘이 만나서 국방부 차관이 만나서 하면은, 근데 제가 봤을 때 MOU를 정말 많이 체결을 합니다. 저희가 외국 국가들이랑. 근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어떤 협정으로 나아가는 거는 사실 그 전부가 아니에요. MOU 체결한 국가들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전에 있던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만 했었거든요. MOU는 다 체결하되, 그냥 보통 이제 뭐, 우두머리나 그 세컨드가 만나면은 MOU는 다 체결하고 예의상 그 이제 나중에 어떤 실질적인 교류를 한다든지 뭐 사업을 같이 하는 거는 뭐 한 반 혹은 3분의 2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 노무현 정부 때의 그 군사협정 체결 사안을 꺼낸 것 자체가 좀 그게 웃기다니까요. 황당한 상황이고요. 제가 어떤 인터넷 신문에 작은 인터넷 신문에 막 글을 쓰는데 거기다가 막 이런 얘기 썼단 말이에요. 이 중동 정세 복잡한데 이걸 괜히 왜냐하면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이 무슨 진상 조사단을 파견을 아랍에미리트에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그 글을 쓴 시점이 언제죠? 이제 12월 말이겠죠.
12월 말인지 뭐 하여튼 12월 20일에서 30일 사이죠. 네. 뭐라고 할 때 그 진상조사는 파견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복잡한데 왜 그걸 건드려 가지고 왜 그러냐.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일단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제 정돈된 상태로 논의를 하는 것이지 뭐 거기 진상조사다 파견해갖고 이거를 막 얘기를 키워가지고 우리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군대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동네방네 소문내갖고 그게 좋을 게 뭐냐. 네. 쟁점화시켜서 좋을 게 뭐냐. 그런 얘기를 막 썼어요. 네. 그랬더니 월간조선이라는 아주 그 불충한 아주 신문사가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시대에 월간조선이라는 게 아직도 있어요. 이 신문사가 인터넷에 무슨 기사를 썼는데 네. 그 기사를 쓰면서 미나 씨의 글을 인용했죠. 김민아 씨가 이렇게 썼다. 그거를 한문단을 떼갖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대가 이렇게 떠드는 것은 국익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고. 아니, 자유한국당이 일을 다 벌려놓으니까는 김종대 의원이 나와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일은 지들이 다 벌려놓고서는 뭐 이제 와서 모른 척하고 네. 웃기다니까요. 거기에 김종대를 비판하는데 김민아 씨의 글을 인용해서 네. 그 의도하고 다르게 김종대를 비판하게 쓰고. 물론 저는 김종대 의원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저 분명한 정책적 이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보지만 이 건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을 비판하려고 쓴 글이 아닌 것을 갑자기 가져다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져다가 김종대 저는 수술당한 느낌이더라고요. 우리 전문 용어로. 네. 우리 범죄 재구성에서 나오는 나 수술당했다의 그 수술. 야, 수술당했다. 네, 어제 그래서 엄청나게 분노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네. 없는 월간조선이. 자, 그래서 아직 이 논란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뭐 윤종석 비서실장이 새해 들어서 갑자기 또 이렇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임태희 비서실장한테 전화해서 이명박 쪽에 양해를 구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새해 1월 1일 날 현충원 방문한 자리에서 아랍에미리트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즉답을 회피했는데, 자신한테 도움이 되죠. 말 안 하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자신에게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의혹들이 제기된 것을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이면 계약 혹은 이면 합의 군사협정 관련된 문제들일 가능성이 제일 큰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면은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했던 자유한국당도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런 네. 상황들로 이어질 것인데, 계속 이 문제를 정의당 쪽에서 지금 드러내고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정의당 쪽에서는 나름 정보가 있겠죠. 그런 네네. 부분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갈 것이고, 그렇다면은 좀 사안이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있는지 모르겠고요. 네. 하여튼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김성태 의원은 자기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래서 안다고 과거에 자기 아랍에미리트 있었어서 안다고 이렇게 중동 노동자다 내가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종합하자면 이런 얘기들이 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국회 운영에 관련 정치적 맥락 말고 좀 새해까지 계속 이슈가 이어지는 거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냥 이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걸까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새해 들어서 나온 보도들은 사실 이제 그 전까지의 이제 이 김성태식 정치 공세와는 또 별개의 이제 취재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국면이 다른 것 같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기를 원하는 정치 세력은 사실 없어요. 네. 정의당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 제외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그지부지할 것이다. 막을 내리지 않을까, 이 상태에서 그냥 정의당이 외치고 있고 그냥 네. 그러시군요 하고 그냥 막을 내리지 않을까. 네. 네. 정리해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나온 그 논의들이 좀 많이 사실 가까워지고 있다, 좁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처음에 프랑스 저희가 탈원전을 표방해서 얘기할 수 있냐,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을 줄이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원전을 줄인다고 해서 원전을 운영할 수 없다거나 세울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북한은 판문점 가서 통화하면 되는데 거기 가서 굳이 만나서 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의혹들보다는 많이 좁혀져서 좀 시간 지나면 근데 밝혀졌을 때 이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는 남아 있지만 네. 사실에 많이 근접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또 청와대가 만약에 그거를 공식 발표를 해서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이명박 정부나 또 박근혜 정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서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일 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나 씨 얘기대로 이 사안은 그냥 좀 조용히 종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래도 어쨌든 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지금까지의 맥락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이제부터는 바빠요 다들. 뭐 지방선거 얘기해야 그렇죠. 되고 무슨 네. 안철수 유승민 얘기해야 되고 다 시끄럽고 바쁘기 때문에 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 뭐 그럴 계제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도 한겨레 내부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내부에 제가 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한겨레 기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뭐 만약에 문제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서로 상처만 남고 전혀 뭐 도움이 되는 일이 없는데 괜히 언론들이 보수 언론 중심으로 나서가지고 청와대의 일종의 트집잡기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개입해서 그 기사를 써야 될 그런 이유는 없었지 않았냐라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답을 정확히 해주지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이러지 그랬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 사안을 좀 정리하고 제대로 좀 이렇게 사람들 한겨레 시점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를 궁금해하는 독자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주면 좋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뭐 나름 또 그쪽의 의견을 들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걸로 저희 쪽에서는 정리가 되는 건데 앞으로 사안을 한번 더 지켜보시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방송 한번 들어보시면서 의문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디스펙트 속 소코너 김민아의 의도동물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봬요. 네, 디스펙트 속 소코너 김민아의 의도동물원에서는 신년 초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했죠. 그래서 몇 가지 의미 있는 그런 멘트들을 했는데요. 이 신년사가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그리고 뭐 한미 관계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코너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오전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발표한 육성 신년사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해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는 민족의 위상을 가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김 위원장은 아울러서 무엇보다 북남 사이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외세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의 화해 무드를 한번 조성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군사훈련 하지 마, 한미훈련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일단 남쪽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했나? 미국에도 또 메시지를 보냈죠? 네, 김 위원장 미국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네. 대화를 언급하지 않은 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지난해 최대 성과로 꼽고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10년사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남북 관계에 그 뭐 핫라인 다시 개통이 되고 또 연락 사무소 이런 얘기가 되고 또 뭐 회담 얘기도 나오고 지금 급속도로 그 새해 들어서 남북 관계가 해빙 모드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견주어서 이제 북한이 미국 쪽에서는 좀 강경한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 쪽 반응은 좀 약간 다릅니다. 결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이거 너무 웃기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방금 핵단추가 항상 책상에 있다고 했다. 나는 그가 가진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핵단추가 있다는 사실을 식량이 부족하고 굶주린 정권의 누군가가 그에게 제발 알려주겠느냐고 적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요. 내 버튼은 잘 작동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는 로켓맨이 한국과 대화를 처음으로 원한다. 이것이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 우리는 두고 볼 것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예, 로켓맨이 바로 김정은을 네, 맞습니다. 뜻하는 거죠. 그리고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렇게 조선일보가 오늘 일면에 세게 썼던데요. 미국의 소리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신년사를 듣고 안심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연휴 동안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 신년사는 한국과 미국을 멀어지게 하려는 단순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또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목적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패하면 군사 옵션이 포함된 다양한 선택지를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강경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단 좀 김정은 신년사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고 남북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좀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친구 정은이가 말해요. 네. 뭐 사실 예상된 행보죠, 뭐. 어쨌든 미국에 위협할 만큼의 뭘 만들긴 했고. 네. 그게 뭐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ICBM 뭐 이런 거. 이제 새해가 되면 신년사를 하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한다. 이건 사실 뭐 지난번에도 이제 예측했던 반대. 네. 의도가 뭐냐 항상 그런 게 이제 문제겠죠. 그렇죠. 이게 네.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하게 나온 거거든요. 예상했던 바보다는 예를 들면 이 김정은 레벨에서는 뭐 평화와 무슨 뭐 이런 거 평화 공세를 좀 하고 대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실무단위에서 뭐 평창 동계올림픽 뭐 얘기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여기 김정은이 혼자 다 얘기해 버렸잖아요. 네네네. 북한에서 김정은이 얘기하면은 뭐 하는 거죠. 다른 뭐가 있습니까? 하는 거지. 네. 이견이 필요 없죠.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의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2월 달에 하는데 2월 달에 한미 군사훈련도 뭐 중단을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상 축소죠. 네. 축소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동계올림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는 와중에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핵실험을 쏜다든지 뭐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신년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한 1월 15일쯤에 핵실험을 한다.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이게 김정은이 스타일국이고 김정은이 거짓말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안 한다는 거죠. 1월, 2월을 다 안 합니다. 1월, 2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즐기죠. 네. 해피하게. 그러면은 며칠 동안 안 하는 거예요, 도발을? 60일 동안 안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지금 대화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미국의 무슨 렉스 틸러슨이나 무슨 조셉 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종의 그 60일 플랜을 얘기하는 거죠. 네. 지난번에 저희가 네. 리스펙트 설명을 해드렸죠. 네, 60일 동안 니네가 도발을 안 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대화를 해줄 용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자 하란 대로 한다 이제. 네. 두고 봐라 하란 대로 한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 신호를 보내는 거고 그러면서도 니네가 지금 계속 무슨 뭐 자꾸 뭐 어쩌고 하는데 군사 뭐 선제 타격을 얘기하고 뭐 자꾸 하는데 우리도 핵 쏠 수 있다. 미사일이 있다 우리한테는. 네, 우리도 핵미사일 쏠 수 있다. 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뭐 쌍중단 어쩌고 이게 쌍중단이다. 네, 쌍중단 뭐 했다 이제 어떨 거냐 이제. 네. 그리고 우리 정부한테도 뭐 한반도 운전자 뭐 그거 운전대 그거 했다 지금. 평창 올림픽 오매불망 뭐 하자고 한 거 그거 했다 이제 다 들어줬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니네가 하라는 거 지금 다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신년사를 해서. 네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뭐 고위급 회담도 하자 그러고 뭐 그거 우리가 하자 그랬죠. 네. 뭐 대표단을 꾸리느니. 근데 김정은이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까지 누가 오는 것까지는 일사천리로 쭉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누가 오느냐는 이제 우리가 또 지켜볼 포인트긴 하죠. 뭐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제 그 이득은 뭐냐? 결국 중국, 미국, 한국, 일본이 단일한 어떤 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그들 표현으로는 각계격파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거죠. 네. 예를 들면 지난번까지 이 김정은 신년사 직전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 해상무역 봉쇄 이런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북한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이제 제재안을 통과시켰고 그것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이제 그 유류와 유류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상당 부분 또 막고 그들을 어렵게 하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드러난 사실은 어디 공해상에서 그 중국인의 배인지 아닌지 모를 그 배가 와가지고 그렇죠. 북한 배한테 기름을 막 주저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중국 너 똑바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중국은 모른다 그 배가 우리 배인지 아닌지 우리도 모른다 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 우리 정부도 아 그렇네요라고 하면서 이 배가 뭐가 우리 항구에도 이 배가 있길래 우리가 잡았다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거 막 기름 주네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유엔 제재가 먹히지 않기 때문에 네. 해상을 막 봉쇄를 해가지고 해상 무역을 다 막아야 된다. 물론 안 되겠죠, 잘. 네.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뭘 할 거냐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왜 안 하시나요? 해주세요. 북한을 제재합시다. 중국더러 북한 제재 자꾸 안 하면 우리가 혼내줍니다. 우리가 무역 불규정 문제 다시 제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뭐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신년사를 이렇게 제기함으로써 그러면 이제는 중국이 할 말이 생기죠. 야 대화한단다. 우리가 뭐 제재 자꾸 우리를 제재 구멍이라고 하지 마라. 대화한다는데 뭐냐. 우리 정부도 이 대화한단다.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이 온단다. 누가 올진 모르지만 뭐 이렇게 가고. 그럼 이제 미국도 뭐 그러시네요라고 하면서 그 전까지 하던 얘기 뭐 해상 봉쇄를 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평창을 하고 나서 할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제재를 해제해야겠네요. 이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거죠. 네. 진짜 문제는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요. 평창 올림픽을 했어요. 그러면 해서 뭐 누가 오고 평창 올림픽에 북한에서 누가 오고 해피한 평창 올림픽을 치렀다고요. 그 다음이 뭐냔 말이죠. 그 다음이 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네.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뭐 즐거운 일인 것은 분명하겠죠. 네. 그 트럼프의 반응도 좀 흥미로웠는데 뭐 이 더 크고 뭐 강력한 핵탄두 이거는 좀 그냥 웃기는 일인 거고 뒤에 보면은 이 로켓맨이 한국과 대화를 처음으로 원한다. 이것이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두고 볼 것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두고 유머적으로 본다는 얘기를 것이죠.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게 좀 아까 미나 씨 설명대로라면은 그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보다는 어쨌든 남한하고의 관계를 뭔가 좀 그 강화시켜서 그 미국하고는 좀 이렇게 어쨌든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신년사를 한 건데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 나름 반응이 좀 더 맥메스터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거나 해야 될 텐데 그런 반응은 또 아니었단 말이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왜 이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냈을까요? 일단 트럼프의 이 크고 강력한 핵단추가 사실은 핵단추가 크고 강력하다기보다는 핵미사일이 훨씬 많고 그렇죠. 네. 핵무기가 훨씬 센 거를 갖고 있는데 이 트럼프의 세계관에서 김정은처럼 별것도 아닌 게 와가지고 지금 뭘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한 게 우습다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어쨌든 이 트럼프식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내 버튼은 작동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북한 버튼은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거기까지 미국 본토까지 가야지 말이죠. ICBM이 핵탄두를 실은 상태에서 실제로 대기권 재진입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야지 그게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쏠라면 너네들한테 다 쏠 수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네. 군사적 옵션의 실현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에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도 좋은지 아닌지는 두고 보자라고 한 건 사실 남한 정부 입장을 배려해서 배려까지는 뭐하지만 아무튼 남한 정부는 계속 그 북한과 대화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럼 그러시냐고 이제 하는 거죠. 뜨뜻미지근한 반응.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인 것이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그냥 미국이 그냥 뭐 이러고 끝날 얘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일종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또 잘 이제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름의 굿캅 배드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미국은 배드캅 하시고 그러면 계속 우리가 혼내줄 수 있어요. 뭐 해상무역 봉쇄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아주 뭐 끝장을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중국하고도 싸울 수 있어요. 뭐 이걸 계속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예를 들면은 미국이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끼리 북한하고 한번 터놓고 우리끼리 뭐 통일을 해봅시다라든지 아니면 뭘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너네 그러지 말고 이제 미국하고 대화를 하자. 그럼 북한이 그러겠죠. 미국이 대화를 안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야겠죠. 우리가 미국을 한번 설득해 보겠어요. 그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고 북미 대화를 주선하고 우리가 옛날에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중재하는 북미 평화 체제의 완성, 한반도 평화 체제의 완성 이런 것을 하고 중국하고도 화해시키고 이런 과정을 끌고 가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잘할 수 있느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근데 너무 트럼프 표현이 너무 유치해서. 그렇죠. 다른 자체가 네. 이게 저 생각난 게 한 5살짜리 애들이 네. 바지 벗고 야 니께 커 내께 커 막 이러면서 야 니 거 멀리 간다 막 이러 약간 네, 너무 네, 유치해가지고. 네. 뭐 트럼프가 뭐 원래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해왔으니까. 미국 또. 기자들도 손 들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 세라 허커비가 문제는 정신건강 문제는 김정은이 있지 우리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또 기자가 그러면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김정은한테 지금 미사일을 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럼 뭐 안 되지 않느냐. 허커비가 이게 핵단추가 크고 강력하다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가 끝났다고 하는데 뭐 미국은 그러고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정말. 네, 미국의 어떤 그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뭔가 이게 상황이 되게 코믹해진 그런 상황이 돼서 나오나 생각났는데 방금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줘. 이렇게. 네,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그 뭐 남북 관계 해빙 모드가 가는 건 당연히 뭐 긍정적이고 또 좋은 상황인 것이고 또 평창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긍정적인 신호일 텐데 이게 뭐 언제든 또 삐끗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든 위기감을 가지고 사안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여전히 잘 될 가능성보다는 잘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까지는 회피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네. 그 다음 국면이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고 미국도 사실 뭐 온전히 북한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 문제도 있고 네. 자기네 나라 내부 문제도 있습니다. 중간 선거 치러야 되고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쉽게만 갈 수는 없다고요. 근데 그걸 해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또 미국하고의 경쟁 구도라는 게 북한만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를테면 남중국해를 갖고 이루어지고 특히 대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 또 중국이 뭐 대만을 군사적으로 뭘 어떻게 하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이게 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종합해 갖고 미국이 동아시아 전체를 이제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컨트롤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할 수 없는 국면이 또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얘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본도 자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도 이제는 뭐 재무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한다고는 하지만 또 개헌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 정립이나 이런 것들이 즉 미국이 예를 들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이 축소될 경우에 일본이 어떻게 그것을 대리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냥 북핵 문제만 하나만 놓고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서 회피했으니까 앞으로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분명히 어렵죠. 네. 그러나 그걸 해결을 문재인 정권이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문재인 정권이 네. 해야 되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난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지난 9년의 보수 정권의 파탄적 외교 정책이었고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아까 아랍에미리트 얘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려운 이면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려운 이면 합의, 말도 안 되는 이면 합의를 막 해버리고 네. 물론 했다고 지금 뭐 다 밝혀지거나 그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군인들은 또 그냥 뭐 하면 되는 줄 알고 또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금 묻고 싶은 마음이지만 또 조선일보 등등은 그건 또 다 모른 척하고 과거의 일은 다 모른 척하고 역시 문재인 정권 운동권이고 종북이어서 못하는군요. 안 되는군요. 네. 이 얘기만 이제 할 일만 남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사실 어느 한쪽을 무조건 어느 한쪽에 하면 잘할 거야. 그리고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조선일보와 보수 세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이고 지금도 다 지금 얘기하는 그 북한의 무슨 노림수에 우리가 걸려들었다. 북한한테 속고 있다. 이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북한한테 속는 거 몰라요? 뭐 속는 걸 몰라서 이러고 있냐고요. 그러면 어떡할 건데.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속는 척이라고 해서 여기 자리에 앉혀놔야 대화가 그나마 되니까는 속아주는 기분으로 가는 거지. 외교에 그러면은 서로 속고 속이고 뒤통수 치고 뭐 그런 일들만 태산이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무시하냐, 뭐 우리를 네. 무시하냐, 뭐 이런 태도로 지금 네. 자꾸 그 뭐 이전에 이명박근혜 정부 때 그러면 뭐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냐 이렇게 접근했던 정책이 다 실패해서 지금 이렇게 파탄을 이르렀는데 네.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이게 뭐 북한에게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모든 그 응답을 다 그냥 긍정적으로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자꾸 지금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좀 뭘 그렇게 또 북한의 말을 뭘 그렇게 받아줬냐고요. 네, 사실 네, 그런 네. 것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김성태 의원 어제 그 신년 토론에 나와가지고 정확히 핵단추를 완성할 시간이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네. 평창 올림픽 딱 이때까지 평화 모드를 해주면 이 동안 이제 김정은 이 정부는 핵단추를 완성시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북한의 시간 벌기다라는 관점인데 아니 북한의 시간 벌기라는 것은 맞아요. 북한은 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 2달 동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북한의 핵단추가 완성이 안 되냐고요. 그것은 완성이 돼요, 그냥. 그렇죠. 예. CIA도 이대로 가서 지금 얘기하면은 이제 한 2달 정도 좀 넘게 남은 그 시한 내에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다 예상을 했어요. 네. 그것은 대화 국면을 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근데 네, 마치 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가지고 어떤 북한의 어떤 핵 능력이 제고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올림픽 앞두고 지금 전쟁하자는 얘기입니까? 제가 삼국지를 여러 버전이 있지만 어렸을 때 본 3권짜리 삼국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인이 쓴 버전이죠. 네. 일본인이 쓴 버전이기 때문에 그 삼국지에서는 차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네. 유비가 어머니한테 들을 차를 뭐 사러 갔는데 뭐 어쩌고 그 얘기가 근데 사실 일본 버전에만 나오고 다른 네. 버전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삼국지를 읽으면서 아직도 기억에 남고 좋아하는 장면이 이제 왕윤이라는 사람이 파티를 연단 말이죠. 네. 파티를 열어가지고 그 이제 중국인들이 만든 삼국지 드라마에는 거기서 1인 1닭을 하더라고요. 1인 네. 1닭을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서 뭘 하는데 조조는 사실 초대받지 않았는데 왔는지 아무튼 거기서 다들 한 나라의 운명을 슬퍼하고 한탄하고 이렇게 동탁의 손에 우리는 이렇게 망하는가 네, 이러면서 네, 네. 울고불고 조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막 웃습니다. 거기서 조조가 네. 깔깔 웃으니까는 어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 간신배가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가 있냐. 조조가 딱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울고 한탄하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밤새도록 또 흐느끼고 딸이 밝은 후에 다시 한숨을 쉬어갖고 우리가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어서 뭐 할 것이냐. 그 왕윤이 들으니까는 그것이 좋은 얘기다. 네.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 칠성보검을 주시오. 그럼 내가 그것으로 동탁의 목을 자르겠소. 네. 그 칠성보검을 빌려갖고 가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실패해갖고 도망가지만 실패해갖고 도망갈지언정 뭘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제재라는 것은 한두 달 해갖고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죠. 10년, 20년, 30년, 40년. 조선일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재는 당장 효과가 나지 않는다. 10년, 20년을 두고 해야 되는 일이다. 10년, 20년을 두고 하려고 했는데 9년 만에 다 핵무기를 다 완성해버렸잖아요. 앞으로도 그러자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옳으냐라는 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오늘 오전에 아침에 나온 그 한겨레의 그 죄송합니다. 문정인 특보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대담 내용이 있는데 이 두 분은 또 상당히 지금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우리 정세현 전 장관님은 네. 두 분 다 노쇠하셔가지고 네.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봤는데 네. 라디오 인터뷰를 제가 맨날 보는데 네. 정세현 장관님이 2군데 나왔어요. 그날. 2군데 나왔는데 한 군데는 이제 TBS 라디오에 김어준 뉴스공장 나왔고 한 군데는 CBS 라디오였던 것 같아요. 김어준 네. 뉴스쇼에 나왔는지 2군데 나오셨는데 이제 평창 올림픽의 대표단에 누가 오느냐를 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막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죠.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온다. 그래서 최휘라는 사람인데 과거에는 최룡해가 있죠. 네. 지금은 최룡해는 더 위대한 사람이 돼 있고 최휘라는 어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온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김여정 특사설 같은 거 얘기하는데 김여정이 오는 건 좀 판타지다. 네. 그 최룡해는 올 수도 있는데 뭐 올지 안 올지는 최룡해 장담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인천 아시안 게임에 황병서, 그다음에 김양건, 그다음에 그때 누굽니까? 최룡해 이렇게 왔는데 그때 최룡해는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어서 왔고 네. 황병서는 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데 어쨌든 2인자여서 왔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대남 담당 그 조선노동당 비서이자 통일전선부장이었던 김양관이 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도 통전부장이자 대남비서 역할을 하는 김영철이 이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쭉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런데 무게감을 싣기 위해서는 역시 근데 뭐 한참 얘기를 다 해놓고 나서도 역시 대남비서이자 통전부장이 김양건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김양건은 죽었어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김양건은. 네. 근데 제가 이제 한 군데서 그러셨으면은 김영철이랑 김양건을 헷갈리셨나 보다. 2군데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잊어버리셨나 보다. 김영건이 죽었는 거를. 그걸 누가 알려줘야 된다. 김영건이 죽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도 알려드립니다. 김영건은 죽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네? 대화를 얘기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대남비서이자 통전부장이 오면은 그게 의미가 있긴 하죠. 네. 근데 하필이면 거기가 뭐냐면 거기가 김영철인데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군 출신입니다. 군 출신이고 뭘 했냐면 정찰총국장을 했어요.
경찰총국장이라는 것들이 하는 건 뭐냐면 대남 공작이라는 걸 하는 놈들이고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인 거죠. 국정원장 플러스 뭐로 해야 될까요? 아무튼 군사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무사 뭐 그러고 해야 되나? 기무사도 이제 방첩을 하는 거니까. 네. 그 아무튼 어떤 대남 작전 중에 특수전을 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해요. 거기가. 네. 그거는 정찰총국장을 하면서 그 사람이 뭘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냐면 천안함을 그 공격해가지고 그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선일보가 그거에 대해서 세게 썼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그 특별 임무를 가지고 대표단으로 파견됐을 때 그것도 시끄럽죠. 그러면 네. 이번에 조평통위원장인 리선건이라는 사람이 우리 고위급 회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지만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를 하면서 남한하고 잘 해보려고 우리가 뭘 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 사람이 김영철의 신복이고 그 사람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가 저거에 대해서 천안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지네 하고 싶은 얘기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도 자기 여기 한결에 건물을 경비하시는 분들처럼 저를 쫓아서 6층까지 올라오신 그분처럼 자기 직분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그런 게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김영철, 리성건과 함께하는 대화라는 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약간의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승질내고 이러기 때문에 자꾸 불받아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최룡해가 와야 돼요, 사실. 최룡해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최룡해가 오려면 고위급 회담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뭐 고위급 회담이 열릴지도 아직은 모르지만 그렇죠. 전화 통화를 복구한 수준에서 뭐 지금 전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이틀째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 확인할 필요가 있나? 아무튼 간에 최룡해가 오면 좋겠는데 뭐 아직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김양건은 죽었다. 네. 그런 상황들입니다. 며칠 사이에 지금 남북 관계 관련해서 변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좀 지켜보셔서 올림픽이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전까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그리고 또 올해가 북한 그 노동당 창당 70주년인가요? 또 구구절 70주년이고 막 이래서 여러 방향에서 북한의 움직임이 좀 다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근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북한 얘기가 너무 계속 나와서 지겹습니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재밌잖아요, 북한.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네? 맨날 북한 얘기 그거 뭐 그렇게. 제 친구 많이 나오고 정은이 많이 나오고. 좀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여러 좀 복지 정책이나 뭐 아니면 노동 정책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뭐 하세요 그러면 왜 이슈가 될 게 없잖아요 지금. 이슈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네, 저희 방송 오늘 여기까지고요. 새해 첫 방송으로 지난해 이슈를 좀 다뤘는데 다음 주에는 아마 올해 또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로 한번 방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한 주 동안 더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